오해세요, 아주버님. 저희는 그냥 어머니께서 편히 계실 곳을. 닥쳐, 변명하지 마. 아니, 저한테 왜 반말을.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한테 사람 대접해줄 필요가 있어? 그리고 반말을 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이제 가족이라고 생각도 안 할 테니까 이 자리에서 끝내. 형, 잠깐만. 그리고 이 녀석아, 너는 내 동생이 맞냐? 네가 어떻게 어머니한테 이럴 수 있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어머니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어머니가 합가하면서 너한테 준 돈도 있고 지금까지 살면서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그거 다 받아 처먹고 이제야 모시기 싫다고 요양원에 버릴 생각을 해? 너 정말 죽고 싶어 환장했어? 아주버님, 저희는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그랬어요. 아주버님도 아시잖아요. 저희도 힘들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겨울이 깊어질수록 순자 씨는 점점 더 외로움을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면 차가운 바람이 쓸려 들어왔고 커다란 단독주택은 이제 더 이상 안락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75세 순자 씨가 남편과 함께 가꿨던 정원에는 낙엽이 수북이 쌓였고 집안 곳곳에는 두 사람이 함께했던 흔적이 가득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TV를 켜면 말소리가 들려서 덜 쓸쓸했지만 혼자 밥을 차려 먹고 혼자 설거지를 하는 일상이 반복되다 보니 점점 한숨이 늘어났습니다. 예전에는 작은 소리에도 화들짝 놀라곤 했는데 이제는 집안이 너무 조용해서 무언가라도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면 오히려 반갑게 느껴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자 씨는 문득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혼자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기라도 하면 누가 날 발견해 줄까?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순자 씨는 작은 아들 민철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철아, 잘 지내지? 어머니, 갑자기 웬일이세요? 그냥 너 목소리 좀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너희는 잘 지내고 있지? 네, 뭐 바쁘긴 하지만 어머니는요? 감기 걸리신 건 아니죠? 아니야, 그런 건 아닌데 아무래도 혼자 사는 게 쉽지가 않네. 민철 씨는 순간 말을 멈추었습니다. 평소 어머니가 외롭다는 이야기를 꺼낸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나 너희랑 같이 살면 어떨까 싶어서. 어머니, 갑자기요? 응, 집도 너무 크고 혼자 있으려니까 좀 무섭기도 하고. 너희도 집이 좀 좁다고 했잖아. 내가 집을 정리하고 가면 넓은 집으로 옮길 수도 있을 것 같고. 민철 씨는 당황스러운 듯 잠시 침묵했습니다. 순자 씨는 불안한 마음에 덧붙였습니다. 부담 주고 싶은 건 아니야. 집을 팔아서 돈도 좀 나누어 줄 생각이야. 생활비도 보태면서 지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민철 씨는 잠시 고민하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요. 지혜하고 상의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알겠다. 너무 부담 갖지는 말고. 네, 내일쯤 이야기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나도 너희들한테 손 빌려서 살 생각은 없었지만 이게 마음대로 잘 안 되는구나. 외로움은 어쩌지 못하는 것 같아. 너희한테 피해 안 가는 선에서 최대한 배려해 줄 테니 좋은 쪽으로 생각해봐. 네, 그럴게요. 지혜랑 이야기하고 연락드릴게요. 다음 날 저녁 민철 씨는 지혜 씨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랑 같이 살고 싶다고 하셔. 갑자기? 혼자 계시는 게 너무 힘드시다고 하셔서 그리고 집도 정리해서 넓은 곳으로 옮길 수도 있다고 하시네. 그럼 집을 팔아서 그 돈으로 우리 전세를 좀 넓힐 수 있다는 거야? 그런 셈이지. 지혜 씨의 눈빛이 순간 변했습니다. 평소 시어머니를 가까이 두고 지내고 싶어 하지 않던 지혜 씨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넓은 집에서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자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생활비도 보태신다고 하셨다며? 지금 살고 계신 집 팔면 그것도 나눠주신대. 지혜 씨는 일부러 잠시 생각하는 척하다가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셨다면 나도 반대할 이유는 없지. 아버님 그렇게 되시고 외로우시니까 서로 불편한 거 안 만들면 나도 반대할 생각 없어. 어머니 모시자. 정말 고마워. 민철 씨는 안도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순자 씨는 다시 민철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지혜랑 이야기했어요. 같이 지내시는 거 괜찮다고 했어요. 정말 다행이다.
정말 고맙구나. 그런데 집 정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동산에 내놓으려고. 그 돈으로 너희 전세금도 보태고 내가 생활할 돈도 좀 챙겨두고 하려고.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럼 이사 준비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순자 씨는 그제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순자 씨는 살던 집을 정리하고 민철 씨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이삿짐 트럭이 도착하고 하나둘 짐이 옮겨졌습니다. 순자 씨는 마당을 한 번 더 둘러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잘 지내, 우리 집. 이제 나는 새로운 가족과 함께 살아야 해. 새로운 집에 도착했을 때 지혜 씨가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편하게 지내세요. 그래, 그래. 많이 신세지겠구나. 민철 씨는 가구 배치를 도우며 어머니 방을 정리했고 손녀 미나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에 진짜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 미나랑도 더 많이 볼 수 있겠네. 와, 신난다. 순자 씨는 손녀의 반응에 미소를 지었고 민철도 흐뭇해했습니다. 그러나 순자 씨는 이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 새로운 집에서의 생활이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순자 씨는 새 집에서의 생활에 점차 적응해 가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손녀 미나와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는 TV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일상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기도 했지만 가족과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불편함들이 하나둘씩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지혜 씨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고 순자 씨는 점점 자신의 자리가 줄어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순자 씨는 아침마다 부지런히 일어나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원래 살던 곳에서는 익숙한 일이었고 오랜 세월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그날도 부엌에서 조용히 반찬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된장국을 끓여야겠다. 미나도 좋아할 텐데. 냄비에 다시마와 멸치를 넣고 국물을 우려내고 있는데 갑자기 부엌으로 들어온 지혜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아침부터 뭐 하시는 거예요? 응, 그냥 국 좀 끓이려고. 애도 먹어야 하고 민철이도 아침을 챙겨야 하니까. 어머니, 그냥 쉬세요. 아침은 간단하게 먹어요. 요즘 누가 이렇게 번거롭게 음식을 해요? 순자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처음에는 친절했던 며느리가 이렇게 날카로운 반응을 보일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집에서 직접 만든 게 몸에도 좋고. 요즘 바빠서 다들 간단하게 먹고 가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저희가 하게 두세요. 순자 씨는 서운했지만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탁에 앉아 있는데 지혜가 일부러 순자 앞에 놓인 반찬을 다른 쪽으로 밀어놓는 것이 보였습니다. 눈에 띄게 티를 내는 것은 아니었지만 순자 씨는 그 작은 행동에서도 자신이 조금씩 밀려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민철 씨는 별다른 눈치를 채지 못하고 밥을 먹으며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뭐 하실 거예요? 그냥 집에 있지 뭐. 미나 학교 갔다 오면 간식도 챙겨주고. 지혜가 갑자기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니, 굳이 간식 안 챙겨주셔도 돼요. 미나 간식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순자 씨는 순간 멈칫했지만 별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나 씨는 아무렇지 않게 할머니, 학교 다녀올게요 하고 인사했지만 순자 씨는 뭔가 모르게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난 후 순자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오랜만에 좋아하는 드라마를 볼 생각에 기분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옆을 지나가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볼륨 좀 낮춰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 너무 컸나? 순자 씨는 서둘러 볼륨을 줄였습니다. 그러나 몇 분 지나지 않아 지혜 씨는 다시 거실로 나와 리모컨을 들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TV를 꺼버렸습니다. 지혜야? 어머니, 낮에는 좀 조용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순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TV를 보고 있는 것이 그렇게 방해가 되었던 걸까? 이전까지는 별 문제 없이 보던 TV였는데 갑자기 자신이 거실에 있는 것이 불편한 존재가 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후로도 순자 씨는 눈치를 보게 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거실에서 시간을 보내면 지혜가 뭔가 불편한 듯 자꾸 자리를 옮겼습니다. 가끔은 은근히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기도 했습니다. 결국 순자 씨는 점점 자신의 방에서만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괜히 거실에 있으면 불편해할 것 같으니 그냥 방에 있는 게 낫겠지. 저녁 시간이 되면 민철과 퇴근하면서 분위기가 조금 나아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지혜 씨의 태도는 점점 냉랭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철 씨가 퇴근하고 들어오자 순자 씨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철아, 요즘 내가 여기 있는 게 불편하진 않니? 어머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당연히 괜찮죠. 그냥 괜히 내가 있는 게 눈치 보이는 것 같아서. 어머니, 신경 쓰지 마세요. 지혜도 괜찮다고 했고, 우리 가족이 같이 사는 건데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민철 씨는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괜한 걱정을 했나 보다. 그러나 민철 씨가 모른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혜 씨의 태도는 점점 더 차가워졌고 순자 씨는 집안에서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어느새 집안에서 자신이 점점 자리를 잃어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처음 이 집에 왔을 때는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함께 밥을 먹고 손녀 미나와 시간을 보내며 저녁에는 TV를 보며 소소한 행복을 느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점점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지혜 씨의 태도는 갈수록 차가워졌고 그녀의 눈길에는 어느 순간부터 불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여기서 나가라는 며느리의 무언의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철 씨는 여전히 바쁘게 회사 생활을 했고 집안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순자 씨는 점점 집안에서 해야 할 일이 줄어들었고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자연스럽게 젓가락을 들었지만 뭔가 어색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반찬이 예전과 달리 단출했습니다. 오늘 반찬이 좀 간소하네? 지혜 씨는 그 말을 듣고 눈을 살짝 찌푸리더니 덤덤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다들 바빠서 간단하게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순자 씨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래도 국 하나쯤은 있으면 좋을 텐데. 어머니, 요즘 누가 그렇게 밥을 차려 먹어요? 그냥 간편하게 먹으면 되죠. 민철 씨는 눈치를 보며 말을 아꼈습니다. 손녀 미나는 어색한 듯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고 난 후 순자 씨는 거실에 앉아 TV를 보려고 했습니다. 리모컨을 집어들고 채널을 돌리려는 순간 지혜 씨가 옆에 와 앉으며 리모컨을 가져갔습니다. 어머니, 저 드라마 좀 봐야겠어요. 그래. 순자 씨는 조용히 리모컨을 넘겨주었습니다. 사실 그녀도 보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괜히 마찰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거실에서 TV를 보는 것은 점점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지혜 씨는 늘 자신이 먼저 리모컨을 잡았고 순자가 조용히 있으면 어머니 방에서 쉬시는 게 더 편하지 않겠어요? 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순자 씨는 결국 거실에서 점점 자리를 잃고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거실에서 손녀 미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혜 씨는 은근히 그 시간을 방해했습니다. 미나가 할머니 방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지혜가 문을 열었습니다. 미나야, 숙제했어? 얼른 방으로 가서 공부해야지. 네, 엄마. 미나는 아쉬운 눈빛을 보냈지만 결국 할머니 방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순자 씨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방에만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이제 거실은 지혜 씨의 공간처럼 변해 있었고 순자 씨는 그곳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순자 씨는 답답한 마음에 근처 마트라도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장바구니를 챙겨 집을 나섰고 시장에서 생선과 채소를 샀습니다. 예전에 가족들에게 만들어주던 반찬이 생각났습니다. 그래, 내가 직접 요리를 하면 좋아하겠지.
그렇게 장을 본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지혜 씨의 반응은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어머니, 이거 다 뭐예요? 반찬 좀 만들려고. 오랜만에 찜도 하고 국도 끓이고. 어머니, 이런 거 사오지 마세요. 냉장고에 자리도 없고 저희는 간단하게 먹는 게 편해요. 순자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래도 다들 집밥 좋아하잖아. 어머니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닐까요? 요즘은 다들 간편식을 먹어요. 불편하게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순자 씨는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렇게 순자 씨가 만든 반찬들은 냉장고 구석에 밀려났고 다시 꺼내지는 않는 듯 했습니다. 순자 씨는 몇 번이고 민철 씨에게 말을 꺼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피곤한 얼굴로 늘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민철아, 너 요즘 많이 바빠 보인다. 네, 회사 일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그래도 내가 좀 불편하다고 느끼는 건 네가 알아줬으면 좋겠구나. 민철 씨는 멈칫하며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혜랑 잘 지내시잖아요.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런 거겠지. 순자 씨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철 씨는 어머니의 말이 마음에 걸렸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고 곧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순자 씨는 집에서 자신의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손녀 미나와 함께 보내는 시간도 줄어들었고 작은 아들 민철 씨는 늘 바쁘다는 이유로 깊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순자가 이 집에서 완전히 투명한 존재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혜 씨는 여전히 순자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다만 그 관심의 방향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은근한 불편함을 주는 것에 그쳤던 그녀가 이제는 금전적인 부분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민철 씨는 늦게까지 야근을 했습니다. 집에는 순자와 지혜만 남아 있었습니다. 지혜 씨는 저녁을 준비하던 순자 씨를 힐끔 보더니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들이 말씀이 있어요. 그래, 무슨 일이니? 지혜 씨는 미소를 지으며 순자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요즘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식재료 값도 그렇고 공과금도 그렇고 저희가 부담이 꽤 크네요. 순자 씨는 순간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직감했습니다. 그래, 다들 살기 힘들지.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니께서 생활비를 조금 더 보태주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순자 씨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생활비를 더? 네, 어머니도 같이 사시니까 아무래도 식비나 공과금도 더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도 처음엔 괜찮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부담이 크더라고요. 순자 씨는 난감했습니다. 이미 집을 정리하면서 민철 내외에게 적지 않은 돈을 줬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은 자신의 노후를 위해 아껴둬야 했습니다. 매번 생활비를 보태지 않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식구 하나 들었다고 공과금이 몇 배로 뛴다거나 하는 것도 아니었고 음식도 하지 말라기에 주방에서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손 씻고 아침 저녁으로 세안을 하는 정도였습니다. 잔소리를 하려고 해도 어찌 보면 함께 사는 입장이니 얼굴 붉혀봤자 좋을 것 없다 생각해 그마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에 순자 씨는 몇 마디 덧붙이게 되었습니다. 지혜야, 내가 너희랑 같이 살면서 폐가 된 건 아닌지 늘 조심하려고 한다. 그런데 너희도 알다시피 나도 이제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게 아니잖니. 지혜 씨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큰돈을 바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매달 조금씩이라도 저희도 빠듯해서요. 순자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줄 수 있는 돈이 많지는 않아. 나도 남은 돈으로 최대한 아껴 살아야 하거든. 지혜 씨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실망과 짜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혜 씨는 순자 씨를 대하는 태도가 더 차가워졌습니다. 며칠 후 민철 씨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자 지혜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이번 달 공과금 봤어? 진짜 너무 많이 나왔어. 응? 얼마나 나왔길래 그래? 전기세도 그렇고 수도세도 그렇고 아무래도 우리 집에 식구가 늘어나서 그런가 봐. 민철 씨는 대충 고개를 끄덕이며 신발을 벗었습니다. 뭐 겨울이라 난방비도 많이 들고 그렇겠지.
지혜 씨는 일부러 순자가 듣도록 소리를 높였습니다. 근데 이게 다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건가? 솔직히 우리도 빠듯한데 말이야. 순자 씨는 그 말이 자신을 향한 것임을 알았지만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있었습니다. 민철 씨는 그제야 눈치를 챘는지 조심스럽게 순자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요즘 혹시 돈 부족하시진 않으세요? 괜찮다. 신경 쓰지 마라. 지혜 씨는 그 말을 듣고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저희도 좀 덜 힘들 것 같긴 한데요. 순자 씨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살기 위해 집을 처분한 것도 남은 돈을 아껴 써야 한다는 것도 너희가 알 텐데 나도 더 이상 여유가 있진 않아. 민철 씨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혜 씨의 얼굴에는 불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며칠 후 지혜 씨는 더욱 노골적으로 순자에게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이번 달 카드값이 좀 많이 나왔어요. 갑자기 지출이 많아서 그런가 봐요. 혹시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순자 씨는 당황했습니다. 카드값? 그건 너희가 해결해야 하는 거 아니니? 어머니, 저희도 노력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요. 내가 너희를 도와줄 수 있는 게 많이 없어. 나도 생활비가 필요하니까. 지혜 씨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날카로운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부탁드리는 건 정말 조금이에요. 어머니께서 우리랑 같이 사시니까 이런 부분은 같이 부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요. 순자 씨는 그 말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순자 씨는 조용히 앉아 손에 쥔 찻잔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 온 지 몇 개월이 지나면서 그녀의 삶은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삶이 따뜻하고 안정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으면 어색한 정적이 흐르고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려 하면 손을 내저으며 어머니 그냥 쉬세요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방에만 있으면 왜 그렇게 방에만 계세요? 라는 말이 따라왔습니다. 내가 뭘 해도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린 걸까? 순자 씨는 처음에는 자신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혜 씨의 차가운 태도와 날카로운 시선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날 저녁, 민철 씨는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순자 씨는 그를 위해 따뜻한 국을 데웠습니다. 민철아, 저녁 먹었니? 국 데워놨으니까 얼른 먹어라. 아, 감사합니다, 어머니. 민철 씨는 피곤한 얼굴로 국을 한 숟갈 떴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지혜가 가만히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냉랭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녁 준비는 제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순자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뭐가 문제니? 내가 국 데운 게 마음에 안 들었니? 그런 게 아니라요. 어머니께서 자꾸 주방에서 뭘 하시니까 동선이 겹쳐서요. 요즘 저도 바쁜데 어머니까지 부엌에서 이러시면 불편해요. 난 그냥 민철이 저녁 챙겨주려고 한 거야. 민철 씨는 자기 손으로 밥도 못 떠먹어요?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민철 씨는 순간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지혜야, 어머니께서 해주신 건데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니? 여보는 몰라서 그래. 어머니께서 주방에서 계속 이러시면 내가 편하게 요리하기가 힘들다고. 순자 씨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을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순자 씨는 더 이상 부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순자 씨는 방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TV를 켜고 볼륨을 조절하려는 순간 지혜가 한숨을 쉬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볼륨 좀 줄여주실래요? 저 머리가 아파서요. 그래, 알겠다. 순자 씨는 볼륨을 줄였습니다. 그러나 몇 분도 지나지 않아 지혜 씨는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너무 피곤해서 그런데 낮에는 조용히 쉬고 싶어요. TV는 방에서 보시면 안 될까요? 순자 씨는 멍하니 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알겠다. 순자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TV를 끄고 방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뒤에서 들려오는 지혜 씨의 낮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불편하게 계시면 어쩌라는 건지. 순자 씨는 그대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며칠 후 순자 씨는 답답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마트에 갔습니다. 장을 보면서라도 기분을 전환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가족들을 위해 고등어와 신선한 채소를 샀습니다. 전날 민철 씨가 생선구이가 먹고 싶다고 했던 것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오자 지혜 씨는 짜증난 얼굴로 순자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이거 다 뭐예요? 그냥 민철이가 생선구이 먹고 싶다고 해서 사왔다. 지혜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런 거 사오지 마세요. 저희도 장볼 계획이 있는데 어머니까지 이렇게 사오시면 냉장고가 꽉 차서 정리가 안 돼요. 그래도 민철이가 먹고 싶다고 했잖아. 여보, 당신이 그랬어? 민철 씨는 난감한 듯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아, 그냥 한번 먹고 싶다고 말한 거였는데. 지혜 씨는 바로 순자 씨를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보세요, 어머니. 민철 씨도 그냥 한마디 한 거였는데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제발 그냥 쉬세요. 순자 씨는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순간 자기가 무언가 잘못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민철 씨는 순자 씨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저녁에 지혜가 좀 심하게 말한 것 같은데. 아니다. 내가 오히려 신경을 덜 써야 했던 거지. 민철 씨는 뭔가 말하고 싶어 보였지만 끝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나 방 밖에서는 지혜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뭐해? 빨리 나와서 도와줘. 알았어. 민철 씨는 어머니를 한번 바라보다가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그 순간 순자 씨는 마음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순자 씨는 요즘 들어 지혜 씨의 태도가 더욱 차가워졌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자신이 눈치가 부족했던 걸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명확해졌습니다. 그녀는 이 집에서 원치 않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으면 지혜가 못마땅한 듯 힐끗거렸고 주방에 가면 어머니 그냥 쉬세요 라는 말을 듣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손녀 미나와 시간을 보내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민철 씨는 여전히 바빴고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을 애써 모르는 척했습니다. 그날도 순자 씨는 조용히 자신의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거실에서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혜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우리 어머니 문제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민철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무슨 얘기야? 여보는 못 느껴? 우리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어. 어머니가 오신 뒤로 우리 집안 분위기도 달라졌고, 솔직히 말해서 나 너무 힘들어. 지혜야, 어머니께서 우리랑 같이 사는 게 힘드시겠지. 그런데 우리가 모시기로 한 거잖아. 모시는 건 좋은데, 이건 아니잖아. 여보, 솔직히 말해봐. 어머니 오시고 나서 우리 생활 더 편해졌어? 아니면 더 불편해졌어? 민철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솔직히 너무 답답해. 내가 주부인데 부엌에 가면 어머니가 계시고 거실에서 쉬려고 하면 어머니가 TV를 보고 있고 이런 생활이 정상적인 거야? 지혜야, 어머니는 그냥 같이 지내는 거잖아. 아니, 여보. 그냥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완전히 우리 생활에 침투한 거라고. 나는 솔직히 이제 한계야.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야? 요양원 말이야. 민철 씨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뭐? 지금 뭐라고 했어?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는 게 맞는 것 같아. 민철 씨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지혜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자고. 여보, 솔직히 생각해봐. 어머니께서 계속 여기 계시면 우리 애도 불편해하고 우리도 점점 더 지쳐갈 거야. 그거 원하잖아? 하지만 어머니는 아직 건강하시잖아. 요양원에 갈 정도는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보내는 거지. 완전히 거동이 불편해지면 그땐 더 힘들어져. 민철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그런 건 못해.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어하실지 생각이나 해봤어? 힘들지? 하지만 여보, 우리가 더 힘들어지면 어떡할 건데? 우리도 앞으로 돈도 모아야 하고 애 교육비도 생각해야 하고 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 같아? 민철 씨는 말없이 턱을 괴었습니다. 순자 씨는 방문 너머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꼭 쥔 채 가만히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철 씨는 조용히 순자 씨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주무세요? 아니야, 그냥 누워 있었어.
민철 씨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혹시 생활하시면서 불편한 건 없으세요? 순자 씨는 아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왜 그러니? 무슨 일 있니? 민철 씨는 말을 망설였지만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혹시라도 다른 곳에서 생활하는 게 더 편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요. 순자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른 곳이라니 설마 요양원 이야기하는 거니? 민철 씨는 당황한 듯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게 지혜가 어머니께서도 좀 더 편한 환경에서 지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요. 내 편한 환경을 생각하는 거니? 아니면 네 아내가 편한 환경을 만들고 싶은 거니? 민철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순자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게 그렇게도 부담이었구나. 그런 뜻은 아니고 아니면 뭔데? 난 네가 내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민철 씨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순자 씨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다, 민철아. 네가 고민하는 것도 이해는 한다. 하지만 내가 여기서 나가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민철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방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이 닫히고 나서 순자 씨는 거실에서 들려오는 지혜 씨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보, 설득은 잘 됐어? 지혜야,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뭐, 또 고민한다고? 이러다간 기회 놓쳐. 그냥 이번 주말에 어머니 모시고 가면 돼. 순자 씨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이 집에서의 삶이 끝나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순자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며칠 전 민철 씨와 지혜 씨의 대화를 엿들은 후부터 그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혜 씨의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민철 씨는 여전히 고민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아들의 흔들리는 태도를 보고 직감했습니다. 순자 씨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더 이상 무기력하게 기다릴 수만은 없었습니다. 주말 아침, 지혜 씨는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녀는 부지런히 짐을 꾸리며 순자 씨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좀 나가봐요. 바람도 쐬고 좋은 곳에 가요. 순자 씨는 그녀의 속내를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모르는 척했습니다. 그래, 어디 가는데? 어머니도 가보시면 좋을 곳이에요. 우선 차 타고 가시죠. 순자 씨는 조용히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녀가 일부러 아무것도 묻지 않자 지혜 씨는 속으로 안심하는 눈치였습니다. 민철 씨는 내내 묵묵히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가시죠. 순자 씨는 아들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민철 씨는 끝내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차 안은 어색한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미나도 따라 나올 줄 알았는데 지혜 씨는 일부러 아이를 두고 왔습니다.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편하게 모실게요. 순자 씨는 말없이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순자 씨는 창밖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가는 길이 이상했습니다. 지혜 씨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좀 피곤하시죠? 거기 가시면 편하게 쉬실 수 있어요. 거기라니 어디 말이니? 그냥 좋은 시설이에요. 어머니도 가보시면 좋을 거예요. 순자 씨는 그녀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솔직히 말해라. 나를 요양원에 데려다 놓고 갈 생각이지. 지혜 씨는 순간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섭섭해요. 저희도 어머니 생각해서 결정한 거예요. 결국 나를 내보내고 싶었던 거구나. 어머니, 저희도 사정이 있어요. 순자 씨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건물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손을 꼭 쥐었습니다. 차가 요양원 앞에 멈췄습니다. 지혜 씨는 재빨리 문을 열고 순자 씨를 부축하려 했습니다. 어머니, 다 왔어요. 여기서 잠깐 상담받고 쉬시면 돼요. 순자 씨는 순간적으로 몸을 빼며 차에서 내려섰습니다. 난 내리지 않는다. 지혜 씨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이럴수록 저희만 힘들어져요. 그냥 순순히 들어가세요. 순자 씨는 그녀를 노려보았습니다. 나는 여기 안 들어간다. 민철 씨는 차에서 내리지 못한 채 그저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지혜 씨는 짜증을 내며 강하게 손을 뻗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좀 들어가세요. 그 순간 순자 씨는 필사적으로 몸을 틀어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껏 반대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는 정신없이 뛰었습니다. 팔과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보이는 방향으로 무작정 걸었습니다. 그러다 작은 버스 정류장이 보이자 그곳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가쁘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내가 여기서 멈추면 다시 그곳으로 끌려갈 거야.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망설이다가 결국 큰아들 우진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진 씨는 전화를 받자마자 놀란 듯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우진아, 나 좀 데리러 와라.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나 요양원에 버려질 뻔했어. 우진 씨의 목소리가 단숨에 날카로워졌습니다. 뭐라고요? 누가 어머니를 요양원에 데려갔다고요? 민철이랑 지혜가 나 몰래 데려가려고 했어. 나 지금 거기서 도망 나왔어. 우진 씨는 단숨에 차키를 잡으며 외쳤습니다. 아니, 밖에 계시면 위험하니까 어디 편의점이라도 들어가 있으세요. 아니면 민철이가 못 찾게 숙소라도 잡고 들어가 계시던가요. 제발 안전하게 계세요. 네. 금방 갈게요. 그래, 우진아, 제발. 전화가 끊어지고 순자 씨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버스 정류장에 앉아 떨리는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안전한 곳에 들어가 있으라고 했지만 왠지 자신의 처량한 모습에 그저 버스 정류장 한 곳에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바로 앞 편의점 직원에게 혹여 누군가 찾아오면 정류장에 있다고 말을 전해달라 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그것보다 더 그녀를 얼어붙게 만든 건 몇 시간 전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냥 순순히 들어가세요. 우리도 힘들어요. 지혜 씨의 목소리는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요양원에 밀어 넣으려 했고 민철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끌려가진 않아. 내가 살아온 삶인데 내가 내 발로 결정해야지. 그녀는 가까스로 탈출했고 이제 큰아들 우진 씨가 자신을 데리러 오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저 멀리서 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순자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차가 정류장 앞에 멈추더니 급하게 문이 열렸습니다. 우진 씨가 차에서 뛰어내리듯 나와 순자에게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순자 씨는 아들을 보자마자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우진아, 우진아. 우진 씨는 급히 어머니의 어깨를 붙잡고 살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다친 데는 없어요. 어디 불편하신 곳은요? 순자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그냥 놀랐을 뿐이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민철이가 어머니를 요양원에 버리려고 했다고요? 그래. 아니, 이 새끼가 진짜. 우진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일단 차에 타세요. 집에 가서 얘기합시다. 몸도 차고 어디 들어가 계시지 왜 나와 계세요? 집에 가서 일단 좀 씻고 몸 좀 녹이고 얘기해요. 순자 씨는 천천히 차에 올랐고 우진 씨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어머니한테 이런 짓을 한 거야? 한편 순자 씨를 놓쳐버린 민철 씨와 지혜 씨는 집에서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지혜 씨는 초조한 얼굴로 거실을 서성이고 있었고 민철 씨는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설마 어머니가 큰아주버님한테 연락한 거 아니겠지? 모르겠어. 그때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우진이 순자 씨를 부축하며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민철아,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민철 씨와 지혜 씨는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어머니가 왜? 우진 씨는 눈을 부릅뜨고 지혜를 노려보았습니다. 너 감히 어머니를 요양원에 버리려고 했어? 지혜 씨는 당황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해세요, 아주버님. 저희는 그냥 어머니께서 편히 계실 곳을. 닥쳐, 변명하지 마. 아니, 저한테 왜 반말을.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한테 사람 대접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반말을 하던 말던 무슨 상관이야? 이제 가족이라고 생각도 안 할 테니까 이 자리에서 끝내요. 민철 씨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형, 잠깐만. 그리고 이 새끼야, 너는 내 동생이 맞냐?
네가 어떻게 어머니한테 이럴 수 있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어머니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어머니가 합가하면서 너한테 준 돈도 있고 지금까지 살면서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그거 다 받아쳐먹고 이제야 모시기 싫다고 요양원에 버릴 생각을 해? 너 정말 죽고 싶어 환장했어? 민철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혜 씨는 재빨리 개입했습니다. 아주버님, 저희는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그랬어요. 아주버님도 아시잖아요. 저희도 힘들어요. 생활비 부담도 크고 어머니가 계시면서 불편한 점이 많았어요. 우진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불편하다고? 그래서 내 어머니를 몰래 요양원에 버리려 한 거야? 지혜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진 씨는 다시 민철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철아, 너 대체 왜 가만히 있었어? 네가 어머니 아들이 맞아? 네가 생각이 있었으면 이 상황이 오지 않게끔 했어야지. 애초에 어머니 모시지를 말던가. 왜 사람 가슴에 못을 박아? 민철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날 일이야. 순자 씨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만해라, 우진아. 어머니,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안다. 하지만 민철이도 저 아이한테 끌려다니다가 여기까지 온 거겠지. 민철 씨는 그 말을 듣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지혜 씨는 여전히 억울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아주버님, 저희는 진짜로 최선을 다했어요. 어머니께서 같이 사시는 게 힘들어 보여서. 힘들어 보여서 요양원에 버려? 그게 네 논리야? 지혜 씨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우진 씨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더 계실 수 있겠어요? 순자 씨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나 이제 여기 있을 수 없다. 민철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너도 알고 있었잖니? 내가 여기 있는 게 불편했던 거.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아니다, 민철아. 너는 나를 선택하지 않았다. 민철 씨는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진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저랑 같이 갑시다. 더 이상 이런 사람들하고 살지 마세요. 지혜 씨는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잠깐만요. 어머니가 나가시면 돈은 어떻게 해요? 우진 씨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지혜 씨는 흠칫 놀라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결국 돈 때문에 이러는 거였구나. 민철 씨는 고개를 숙이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민철아, 네가 이런 여자랑 산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재수 씨로 여겨지는 것도 오늘까지만이에요. 진짜 인생 그렇게 살지 마세요. 당신 부모님한테도 이럴 수 있어? 이제부터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두 사람은 가족도 아니고 우리랑 인연 끊는 걸로 알지. 어머니 돈 문제는 어머니가 알아서 해결하실 문제인데 아마 그대로 돌려드려야 할 거다. 경찰에 신고해서라도 받아낼 테니까 그렇게 알아. 민철 씨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는 짐을 정리하며 조용히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에서의 시간은 길지 않았지만 남겨진 감정은 깊고 쓰라렸습니다. 처음 이 집에 올 때는 가족과 함께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녀는 또다시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짐이라고 해봤자 옷가지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캐리어 하나에 담기는 짐들을 보니 자신이 더욱 더 초라해지는 듯 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의지로 떠나는 것이었지만 동시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결단이기도 했습니다. 우진 씨는 어머니가 떠날 준비를 마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주었습니다. 민철 씨는 주저앉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고 지혜 씨는 여전히 불만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순자 씨가 현관에 서자 우진 씨가 가방을 챙겨 들었습니다. 어머니 가시죠. 민철 씨는 그제야 벌떡 일어나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가시는 거예요? 그래야겠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 정말 후회돼요. 정말 죄송해요. 네? 후회? 순자 씨는 차분한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네가 후회할 게 뭐 있니? 다 너희가 선택한 일이잖아. 민철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지혜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그냥 같이 사는 게 그렇게 힘드셨어요? 우진 씨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지혜를 쳐다보았습니다. 네가 할 소리냐? 어머니 요양원에 쳐넣으려고 했던 인간이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그 입 닥치지 못해? 험한 꼴 당하고 싶지 않으면 주둥이부터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거야.
지혜 씨는 움찔했지만 끝까지 고집을 부렸습니다. 난 우리가 편하게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어머니께서도 결국 이렇게 떠나시잖아요. 순자 씨는 지혜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네 말이 맞다. 나는 결국 떠난다. 하지만 너는 편해질 수 있을까? 지혜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사람은 말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빚도 지고 사는 거야. 내가 여기서 나가면 네가 원하는 대로 될 것 같지?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닐 수도 있단다. 지혜 씨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미나가 방에서 나와 할머니를 붙잡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가는 거예요. 순자 씨는 어린 손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 미나 잘 지내야 한다. 하지만 괜찮다. 나도 잘 지낼 거야. 미나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진 씨는 어머니를 부축하며 차로 향했습니다. 민철 씨는 끝까지 어머니를 붙잡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지혜 씨는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결국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순자 씨는 마지막으로 집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우진 씨는 운전대를 꽉 쥔 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네가 왜 미안하니? 더 일찍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철이가 어떻게 나올지 나도 처음엔 몰랐다. 하지만 결국 나는 떠나는 걸 선택했을 뿐이다. 우진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에서 지내실래요? 순자 씨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더 이상 누군가의 집에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아니, 우진아.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보려고 한다. 어머니, 혼자 계시면 외롭지 않으시겠어요? 그래도 괜찮다. 이제는 혼자서도 지낼 수 있을 것 같다. 우진 씨는 어머니의 결심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어머니, 따로 살 집 구하실 때까지만이라도 저희랑 지내세요. 애들 엄마랑 이야기 다 하고 나온 상태고요. 그 사람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일단 집에 가서 이야기 나누세요. 그래, 그러자. 괜히 나 때문에 너희들까지 고생이구나. 그런 말씀 마세요. 늘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들여다보지 못해서 죄송할 따름이에요. 이런 식으로 뵙고 싶지는 않았는데 제가 변호사도 알아보고 민철이 그 새끼 정신머리를 고쳐놓을 겁니다. 냅둬. 지도 깨닫는 게 있을 거다. 지금 당장은 내 마음부터 추스르는 게 먼저지. 며칠 후 순자 씨는 작은 원룸을 계약했습니다. 이곳은 크진 않았지만 그녀에게는 자유가 느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큰아들 우진 씨의 집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큰 며느리가 기꺼이 시간을 내서 함께 집을 알아보았고 여러 가지를 신경 써주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내일 공기청정기만 배송 오면 다 끝날 것 같아요. 집기류랑 나머지 침구류도 제가 다 정리해 놓았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푹 쉬세요. 그리고 이건 제가 가져온 커피 머신인데 어머니 아침마다 내려 드시는 거 캡슐 하나만 넣으시면 되세요. 제가 자주 올 거니까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시고요. 순자 씨는 새로운 공간에서 차를 한 잔 따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과거에는 두려웠던 혼자 있는 시간이 이제는 차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작은 아들 민철 씨였습니다. 순자 씨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바라보다가 결국 받았습니다. 민철아, 무슨 일이냐? 엄마, 정말 죄송해요. 형한테 이사하셨다는 소리 들었어요. 제가 안 가봐도 돼요? 순자 씨는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고는 이내 담담하게 민철 씨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여길 어디라고 와? 형이 하는 말 잊었어? 그날 이후로 너랑 나는 그리고 애미랑은 끝난 인연이다. 네가 엄마 손 놓은 거야. 엄마, 그래도 제발요. 그 사람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반성하면 뭐하니? 일이 엎질러진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있어? 이미 상한 감정은 어쩔 수 없다. 앞으로 살면서 그때 일쭉 잊지 않을 거다. 그러니 서로 신경 쓰지 말고 살자. 엄마. 나 좀 피곤해서 쉬련다. 끊어라. 통화를 마친 순자 씨는 쓴웃음을 삼켰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창밖의 햇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는 나만의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네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묻는 거야. 어머니, 저도 제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반찬 가게에서 배운 것들을 활용해 본 거예요. 내 반찬을 네가 만든다고? 솔직히 어머니 것도 아니잖아요. 반찬이야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죠? 이건 배신이야. 어머니, 너무 감정적으로 나오지 마세요. 그냥 저는 제 길을 가는 거예요. 내 반찬 가게를 망쳐놓고 내 인생을 훔쳐가서 네 길을 가겠다고? 어머니는 늘 어머니만 생각만 하셨잖아요. 저는 새로운 시대에 맞게 발전시키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계속 예전 방식을 고집하셨죠? 저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한숙자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새벽에 눈을 떴다. 시계를 보니 오전 4시 30분이었다. 알람을 맞춰둔 것도 아닌데 몸이 먼저 알아서 깨어났다. 오랜 세월 몸에 밴 습관이었다. 한숨을 길게 내쉰 후 천천히 이불을 정리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주방으로 가자마자 먼저 물을 끓였다. 부엌창을 열어놓으니 바깥에 새벽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었다. 주전자에서 김이 올라오기 시작하자 숙자는 찻잔에 따뜻한 물을 따랐다. 뜨거운 차를 한 모금 머금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숙자의 오랜 습관이었다. 오늘은 뭘 만들어야 손님들이 좋아할까? 숙자는 혼잣말을 하며 주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숙자는 젊었을 때부터 맨손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자리 잡은 반찬 가게를 40년이 넘도록 운영해왔다. 숙자는 눈을 뜨는 순간에 피로가 몰려왔지만 아침마다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 힘든 줄도 몰랐다. 숙자의 반찬 가게는 시장 근처 작은 골목길에 있었다.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수십 년간 운영해온 덕에 단골이 많았다. 숙자의 반찬은 자극적이지 않고 집에서 먹는 정성 가득한 맛이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다. 숙자는 식탁 위에 놓인 공책을 펼쳤다. 매일 직접 손으로 적어두는 오늘의 반찬 목록이었다. 반찬 목록에는 두부조림, 돼지불백, 장조림, 시금치나물 등 다양한 반찬들의 특징들이 적혀 있었다. 공책을 넘겨보니 몇 년 전까지는 반찬 가짓수가 훨씬 많았다. 나이가 들면서 줄여가긴 했지만 여전히 하루에 10가지 이상은 만들고 있었다. 반찬 가게에 출근한 숙자는 반찬 재료를 손질하기 위해 옷을 갈아입었다. 수십 년간 몸에 익은 동작으로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카락을 단정히 묶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이었다. 반찬 가게 문을 열자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어두운 거리에서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움직이기 시작했다. 익숙한 얼굴들과 짧게 인사를 나누고 다시 반찬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문을 열자마자 숙자는 선반 위에 그릇들을 하나씩 닦기 시작했다. 손때 묻은 주방 기구들이 숙자의 인생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한참 반찬을 만들고 있을 때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다. 사장님, 벌써 나오셨어요? 김정숙이었다. 오랜 단골이자 이 동네에서 숙자의 반찬을 가장 좋아하는 손님 중 하나였다. 아유, 정숙 씨, 이 새벽에 웬일이야? 오늘 반찬을 좀 미리 사고 싶어서요. 아들이 출장 가는데 싸주려고요. 그랬구나. 마침 두부조림이 막 졸여지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줄래? 두부조림이 졸여지는 사이 숙자는 정숙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주며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사장님도 이제 좀 쉬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맨날 새벽부터 밤까지 이렇게 일하시면 몸이 나만하질 않겠어요. 그 말이야 고맙지만 난 반찬 가게 없는 생활은 상상도 못해. 그냥 이게 내 삶이지. 그래도 요즘은 다들 인터넷으로 주문받고 좀 편하게 일하잖아요. 사장님도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숙자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온라인 판매 같은 건 젊은 사람들 방식이라고 생각했다. 숙자는 아직까진 직접 손님들을 만나고 얼굴 보고 이야기하는 게 더 익숙했다. 어휴, 고집도 참. 아무튼 사장님 반찬 덕에 우리 집은 항상 든든해요. 고맙지. 그런 말 들으면 힘이 나네. 정숙은 반찬 몇 가지를 챙긴 뒤 돈을 내고 반찬 가게를 나섰다. 숙자는 다시 주방으로 돌아와 아직 준비되지 않은 반찬을 완성하는 데 집중했다. 두부조림은 간이 잘 배도록 천천히 졸이고 돼지불백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볶아 윤기를 더했다.
하나하나 정성 들여 만들다 보면 어느새 반찬 가게 문을 열 시간이었다. 새벽부터 시작한 일이 오전 10시까지 이어졌고 모든 준비가 끝나자 반찬 가게 앞에는 손님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다. 야, 숙자야, 오늘도 일찍 나왔네? 박영미였다. 4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였다. 네가 더 일찍 나왔구먼. 시장 왔다가 네 반찬 가게 먼저 들렀지. 오늘 반찬은 뭐 있어? 숙자는 친근하게 반찬을 설명했고 영미는 늘 그렇듯 몇 가지를 골라 담았다. 그래도 너처럼 오랫동안 한 반찬 가게 지켜온 사람이 몇이나 되겠니? 다들 힘들다고 접고 오히려 젊은 사람들은 금방 포기하더라. 그러게 말이다. 난 그냥 이게 좋아서 하는 거지. 그래도 몸 생각해서 좀 줄이면서 해. 알겠어. 영미는 반찬을 챙겨가면서도 숙자의 고집이 여전하다고 웃으며 나갔다. 그렇게 정신없이 오전 장사가 끝나고 숙자는 잠시 숨을 돌렸다. 그런데 그때 반찬 가게 문이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숙자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이수진이 문 앞에 서 있었다. 네가 왜? 저도 이제 애들도 컸고 집에서 놀고만 있을 수 없어서요. 그래서 반찬 가게 일이라도 도우려고 왔어요. 갑작스러운 수진의 제안에 숙자는 순간 당황했지만 반가운 마음도 들었다. 네가 반찬 가게를 돕겠다고? 네, 어머니. 어머니도 이제 좀 편하게 일하셔야죠. 숙자는 깊은 생각에 빠졌다. 숙자는 평생 혼자 힘으로 반찬 가게를 운영해왔다. 그런데 이제 수진이 일을 돕겠다고 나선 것이다. 기분이 괜히 묘해졌다. 그래, 한번 해보자. 근데 우리 반찬 가게 일 만만하지 않을 텐데. 열심히 배울게요. 어머니. 그렇게 숙자의 반찬 가게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다. 어느덧 반찬 가게에 수진이 들어온 지 일주일이 지났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수진은 예상보다 더 부지런했다. 새벽같이 나와 재료 손질을 돕고 손님들에게도 친절했다. 숙자는 한편으로 안도하면서도 어딘가 알 수 없는 불편한 마음이 들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남이 반찬 가게 안에 들어와 일을 한다는 게 낯설고 쉽지는 않았다. 평생 혼자서 해오던 공간이었기에 일손이 하나 늘어나는 것만으로도 분위기가 변했다. 특히나 수진이 주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숙자는 미묘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어머니, 오늘은 반찬 메뉴를 조금 바꿔보는 게 어때요? 수진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바꿔? 왜? 요즘 젊은 사람들은 덜 짜고 덜 기름진 걸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메뉴도 추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숙자는 순간 당황했다. 반찬 가게를 운영한 지 40년, 단골들이 찾아오는 이유는 변함없는 그 맛 때문이었다. 우리 손님들은 이 맛을 좋아해서 오는 거야. 괜히 바꿨다가 다 떠나면 어쩌려고 그래? 하지만 요즘 입맛은 변하고 있어요. 인터넷 보니까 건강식 위주로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넷? 숙자는 수진이 인터넷을 기준으로 반찬 가게 운영을 판단하는 게 낯설고 불편했다. 어머니, 요즘 사람들은 다 휴대폰으로 정보를 찾아요. 그리고 반찬도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먹는다고요. 우리도 프랜차이즈처럼 체계적으로 하면 더 잘 될 수 있을 거예요. 프랜차이즈? 관심도 없던 익숙지 않은 단어가 튀어나오자 숙자는 순간 멈칫했다. 네, 어머니, 프랜차이즈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 반찬을 먹을 수 있고 우리도 매출을 크게 늘릴 수 있어요. 지점도 여러 개 낼 수 있고요. 난 그런 거 관심 없어. 그냥 이렇게 손님들 찾아오는 대로 장사하는 게 좋아. 수지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말을 꺼내진 않았다. 하지만 숙자는 뭔가 찜찜했다. 며칠 후 반찬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익지 않은 물건이 보였다. 이게 뭐야? 어머니, 카드 단말기예요. 요즘은 카드 결제가 필수잖아요. 이제부터는 현금 없이도 결제할 수 있게 해드리려고요. 난 현금이 편한데. 어머니, 카드 없으면 젊은 손님들은 불편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에 맞춰야죠. 숙자는 손으로 단말기를 만지작거렸다. 익숙지 않은 기계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영 어색했다. 그래 그럼 한번 써보긴 하자. 수지는 환하게 웃었다. 하지만 숙자의 마음은 점점 불안해졌다. 수지는 반찬 가게에 적응해 가면서 점점 더 많은 의견을 내기 시작했다. 어머니, 오늘은 반찬 가게에 할인 이벤트를 해볼까요? 할인? 무슨 할인?
새로운 손님들에게 첫 구매 할인 같은 거요?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오죠? 우리 반찬 가게는 단골 장사야. 굳이 그런 거 안 해도 사람들 다 찾아오는데. 하지만 새로운 손님을 유치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요즘은 이벤트 안 하면 장사가 안 된대요. 숙자는 고개를 저었다. 숙자가 아는 장사는 정성으로 손님을 붙잡는 것이었다. 하지만 수지는 숫자와 전략을 따지고 있었다. 그때 정숙이 반찬 가게로 들어왔다. 어머, 사장님, 요즘 반찬 가게 분위기가 좀 달라졌네요. 그래? 뭐가? 뭔가 좀 더 현대적인 느낌이랄까? 새 메뉴도 많아지고, 근데 예전보다 맛이 살짝 달라진 것 같아요. 맛이 달라? 숙자는 난생 처음 들어보는 소리에 깜짝 놀랐다. 네, 장조림도 예전보다 좀 싱거워진 것 같고, 두부조림도 덜 졸여진 느낌이에요. 숙자는 순간 수진을 쳐다봤다. 수진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머니, 제가 요즘 간을 좀 조절해봤어요. 건강식으로 가야 한다고 해서요. 너 내 허락 없이 반찬 맛을 바꿨어? 어머니, 손님들 반응 보고 조정하면 되잖아요. 요즘은 건강식이 대세라니까요. 난 예전 맛이 더 좋았는데. 정숙은 살짝 아쉬운 듯 말하며 반찬을 골랐다. 그런 정숙의 모습에 숙자는 입을 다물었다. 반찬 가게를 더 좋게 만들겠다는 수진의 말이 나쁘게 들리는 건 아니었다. 하지만 왠지 불안했다. 수진은 점점 반찬 가게 운영을 더 적극적으로 하려 했다. 어머니, 우리 반찬 가게 이름 바꾸면 어때요? 반찬 가게 이름을? 네, 요즘은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하대요. 반찬 가게 이름도 세련되게 바꾸고 간판도 새로 달면 손님이 더 많아질 거예요. 난 지금 이름이 좋은데 그냥 숙잔의 반찬이면 충분하지 않냐? 하지만 더 세련되게 바꾸면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거예요. 숙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수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것 같았다. 단순히 돕는 게 아니라 반찬 가게를 자기 방식대로 바꾸고 싶어 하는 것이다. 그날 밤 숙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수진이 반찬 가게에 들어온 후부터 뭔가 계속 불편했다. 처음엔 단순히 돕겠다는 마음이겠거니 했지만 수진의 행동은 점점 변해가고 있었다. 반찬 가게를 더 키우고 싶어하는 욕심이 강하게 느껴졌다. 그런 수진의 행동은 숙자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숙자는 수진의 말을 일부 받아줬고 아직은 모든 게 막연한 기분이었다. 이제 막 시작된 변화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알 수 없었다. 수진이 반찬 가게를 돕기 시작한 지 2달이 되어가고 있었다. 숙자는 애초에 크게 기대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수진이 부지런한 것 하나만큼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매일 새벽같이 나와 재료를 손질하고 손님들에게도 싹싹하게 대했다. 덕분에 반찬 가게 운영이 한결 수월해진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숙자의 마음 한구석에는 찝찝한 기분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처음엔 기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불안감이 점점 선명해졌다. 어느 날 아침, 숙자는 평소처럼 반찬 가게에 도착해 주방으로 향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어라, 장조림 간장이 왜 이렇게 많지? 장조림을 졸이던 냄비 속을 살펴보니 국물이 예전보다 훨씬 많았다. 평소 숙자는 국물이 너무 많으면 고기 맛이 싱거워진다고 생각해 간장을 적당히 졸여내는 편이었다. 그런데 오늘은 간장물이 거의 고기를 덮을 정도였다. 숙자가 이상함을 느끼고 있던 그때 수진이 들어왔다. 어머니, 저도 장조림 좀 만들어봤어요. 숙자는 순간 당황했다. 네가 언제? 어제 반찬 가게 끝나고요. 어머니 방식대로 하긴 했는데 국물은 조금 더 많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요즘은 장조림 국물까지 밥에 비벼 먹는 게 유행이라던데요. 숙자는 냄비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국자를 들어 국물을 맛보았다. 하지만 역시나 예상대로 싱거웠다. 이렇게 하면 고기 맛이 덜 배. 손님들이 예전보다 싱겁다고 할 거야. 어머니, 조금만 변화를 줘보면 안 될까요? 너무 옛날 방식만 고집하면 손님들이 질려할 수도 있어요. 이건 내 반찬 가게야. 내가 해온 방식이 있고 내 방식대로 해야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어. 수지는 입술을 깨물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표정은 숙자의 말을 납득할 수 없다는 표정이 분명했다. 며칠 후 정숙이 반찬 가게를 찾았다. 사장님,
오늘도 반찬 맛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디 보자. 뭘 드셨는데? 두부조림이요. 근데 평소보다 좀 달아요. 그리고 장조림도 간이 약한 느낌이에요. 숙자는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래? 평소처럼 했는데? 다른 손님들 몇 분도 얘기하던데 요즘 맛이 살짝 달라졌다고요. 혹시 뭐 바꾸셨어요? 숙자는 수진을 힐끔 쳐다봤다. 하지만 수진은 애써 모른 척하며 장부를 정리하는 척하고 있었다. 아니야, 내가 다시 확인해 볼게. 미안하게 됐네.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반찬 가게를 나갔고 정숙의 뒷모습을 보며 숙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날 저녁 숙자는 반찬 가게 안을 정리하다가 주방 한쪽에서 작은 수첩을 발견했다. 수진이 쓰던 것이었다. 이게 뭐야? 무심코 넘겨본 페이지에는 수진이 반찬들을 만들기 위해 적어놓은 조리 방법과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걸 본 숙자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걸 왜 적고 있는 거지? 이제껏 아무도 숙자의 조리 방법을 적어간 적은 없었다. 왜냐하면 숙자는 반찬을 만들 때 감각적으로 간을 맞췄고 정확한 계량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수진은 하나하나 숫자로 정리하고 있었고 숙자는 수진의 생각을 알 수 없었다. 이거 대체 무슨 속셈이지? 시간이 갈수록 수진은 점점 더 반찬 가게 운영을 적극적으로 하려 했다. 아니, 거의 주인 행세를 하려고 했다. 어머니, 우리 반찬 가게 홍보하려면 인터넷에 사진 올려야 해요. 사진? 네, 반찬 사진을 예쁘게 찍어서 올리면 손님들도 더 많이 찾아올 거예요. 난 그런 거 몰라.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린 단골 장사야. 굳이 그런 거 안 해도 돼. 어머니,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해요. 그냥 해보면 안 될까요? 숙자는 내키지 않았지만 결국 수진에게 맡겼다. 며칠 후 숙자는 반찬 가게에 들러 휴대폰을 만지던 정숙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사장님, 요즘 반찬 가게 사진이 인터넷에 엄청 많이 올라왔던데요? 뭐? 며느님이 올리신 것 같던데요? 반찬 가게 홍보라고 하면서요. 숙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급히 수진을 불렀다. 너 반찬 가게 사진 인터넷에 올렸어? 네, 요즘은 그런 걸 해야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냥 홍보 차원이에요. 내 허락 없이. 어머니,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저도 반찬 가게 일 도와드리려는 거잖아요. 숙자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동안 반찬 가게는 오직 숙자의 것이었다. 그런데 수진이 들어오면서부터 반찬 가게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었다. 수진은 이제 숙자에게 그 어떤 허락도 받지 않은 채 반찬 가게 운영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은 메뉴판을 새롭게 꾸며놓거나 심지어는 가격을 바꾸려 하기도 했고 포장 용기를 현대적인 스타일이라며 바꿔놓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숙자에게 가르치듯 손님 응대 방식도 바꿔야 한다고 했다. 어느 날 숙자가 주방에서 반찬을 만들고 있을 때였다. 어머니, 저희 직원 하나 더 뽑으면 안 될까요? 직원? 네, 요즘 손님들도 예전보다 더 많아지고 저도 정신이 없어서요. 아니, 우리가 무슨 직원이야? 그냥 우리가 하면 되지. 어머니, 반찬 가게를 키우려면 체계적으로 해야 해요. 숙자는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꾹 참았다. 수지는 도와준다고 했지만 사실상 반찬 가게 운영을 자기 방식대로 바꾸려 하고 있었다. 그제야 숙자는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도움이 아니었다. 오히려 수지는 반찬 가게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다. 하지만 숙자는 아직 이 불안감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 반찬 가게에 스며든 작은 변화들이 어떤 결말을 가져올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다. 수진이 반찬 가게를 돕기 시작한 지 반년이 넘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힘을 덜어주는 정도였던 수진의 역할이 점점 커졌다. 반찬 가게의 주인처럼 행동하는 날이 이전보다 많아졌고 숙자의 의견보다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경우도 늘었다. 숙자는 불안했지만 아들 강현석이 늘 했던 말이 떠올라 입을 다물었다. 엄마, 그냥 맡겨봐. 이제 좀 편하게 일해도 되잖아. 현석은 늘 그렇게 말했다. 이제 나이도 들었으니 반찬 가게를 키울 수 있을 만큼 키워서 후대에 넘기라는 뜻이었다. 하지만 숙자는 그게 마냥 좋지만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도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있었다. 분명 매출이 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었다. 수진이 온라인 홍보를 시작한 이후 손님이 조금씩 더 찾아오기 시작했다. 단골뿐만 아니라 젊은 고객들도 반찬을 사러 오는 날이 이전보다 많아졌다. 하지만 대부분의 손님들이 반찬 맛이 좋아서 온 것이 아니라 소문이 나서 오는 것이라는 것을 숙자는 알고 있었다. 그렇기에 숙자는 이 변화가 마냥 달갑지만은 않았다. 숙자가 생각하는 장사는 단골과의 신뢰로 유지되는 법이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숙자의 불길한 예감은 곧 현실이 되었다. 어느 날 영미가 헐레벌떡 반찬 가게로 들어왔다. 숙자야, 이게 무슨 일이야? 뭐가? 왜 그래? 너희 반찬 가게 말이야? 요즘 반찬 맛이 이상해졌다고 여기저기 말들이 많아. 뭐? 나 아까 시장 갔다가 들었는데 어떤 손님이 그러더라? 숙자네 반찬이 예전 같지가 않다고. 말도 안 돼. 난 똑같이 만들고 있어. 그래서 나도 이상해서 물어봤지. 그랬더니 요즘 반찬이 전보다 싱겁거나 너무 달다는 말이 많다더라고. 설마 너 반찬 만드는 방법을 바꾼 거 아니지? 아니야, 난 그대로야. 근데 그제야 숙자는 이상하다고 느꼈던 지난날의 순간들이 떠올랐다. 수진이 몰래 간을 조정했던 날, 장조림 국물이 예전보다 많아졌던 날, 단골들이 하나둘 맛이 변했다고 말했던 순간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날 밤 숙자는 주방에서 다음 날 장사에 필요한 재료들을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다. 그때 수진이 들어와서 말했다. 어머니, 오늘 장사가 잘 됐어요. 손님도 많았고요. 숙자는 아무 말 없이 하던 일을 계속했다. 어머니? 숙자는 가만히 수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너 반찬 맛 바꿨니? 네? 며칠 전부터 손님들이 맛이 달라졌다고 해. 그런데 난 바꾼 게 없어. 그러면 네가 바꾼 거겠지? 어머니, 그게 조금은 조정만 했을 뿐이에요. 요즘 손님들 입맛이 다 다르니까요. 제가 보기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네가 맞다고 생각해서 마음대로 바꾼 거야? 어머니, 너무 화내지 마세요. 전 반찬 가게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숙자는 순간 숨이 막혔다. 숙자는 이 공간을 40년 넘게 지켜왔다. 그렇기에 이 반찬 가게는 단순한 장사가 아니었다. 매일같이 반찬을 만들며 손님들과 정을 나누었고 이곳에서 자신의 인생을 바쳐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수진이 자기 방식이 맞다고 말한다. 그 말이 숙자의 가슴을 후벼 팠다. 너 이 반찬 가게 네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머니? 난 너한테 반찬 가게 맡긴 적 없어. 어머니,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 순간 숙자는 자신이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수지는 숙자의 방식에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반찬 가게를 자기 뜻대로 만들고 싶어 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숙자의 신뢰를 완전히 깨트리게 되는 일이 되었다. 수진과의 불편한 대화가 끝난 후 숙자는 평소보다 일찍 반찬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향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반찬 가게 문을 열었을 때 숙자의 눈을 의심케 하는 일이 생겼다. 그것은 바로 냉장고에 분명 있어야 할 반찬 재료들이 사라지고 없었던 것이었다. 뭐야? 당황한 숙자는 반찬 가게 안을 샅샅이 살펴보았다. 그러다 주방 구석에서 다시 한번 수진의 수첩을 발견했다. 그 속에는 익숙한 글씨체로 적힌 숙자의 모든 조리 방법들이 있었다. 그뿐만 아닌 반찬 가게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것이 있었다. 숙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수진이 처음부터 반찬 가게에서 일을 배우려던 것이 아니라 숙자의 모든 것을 가져가려는 것이라는 게 의심이 아닌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숙자는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며칠 후 숙자는 정숙에게서 뜻밖의 말을 들을 수 있었다. 사장님, 혹시 옆 동네에 새로 생긴 반찬 가게 아세요? 새 반찬 가게? 네, 얼마 전에 생겼는데 거기 반찬이 사장님이 만드는 거랑 거의 똑같아요. 뭐? 숙자는 그럴 리 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사장님 장조림도 그렇고 두부조림도 그렇고 처음엔 혹시 사장님이 새로 낸 지점인가 싶었어요. 어디야? 그 반찬 가게가 어디 있다고?
정숙이 말한 위치를 들은 숙자는 바로 반찬 가게를 나섰다. 버스를 타고 옆 동네로 가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숙자가 반찬 가게 앞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수진이 서 있었다. 수진은 환하게 웃으며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 옆에는 사돈도 함께 있었다. 순간 숙자의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숙자의 반찬, 숙자의 조리 방법, 숙자의 모든 것이 수진의 손에 의해 다른 곳에서 팔리고 있었다. 숙자는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다. 숙자는 단숨에 반찬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그 순간 수진과 숙자의 눈이 정면으로 마주쳤다. 숙자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옆 동네 새로 생긴 반찬 가게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자신의 며느리 수진이었다. 너 이게 다 뭐야?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수진은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평정심을 되찾고 태연하게 대답했다. 어머니,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네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묻는 거야? 숙자의 목소리는 떨렸고 손까지 가늘게 떨고 있었다. 그러나 수진은 오히려 태연했다. 어머니, 저도 제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반찬 가게에서 배운 것들을 활용해 본 거예요. 내 반찬을 네가 만든다고? 솔직히 어머니 것도 아니잖아요. 반찬이야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죠? 그 말에 숙자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숙자는 40년 동안 자신의 손맛을 지켜왔다.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정성과 시간이 쌓여 만들어진 맛이었다. 그런데 수지는 그것을 한순간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 치부했다. 그 순간 옆에서 사돈이 웃으며 반갑다며 인사했다. 하지만 숙자에겐 전혀 달가운 인사는 아니었다. 이게 다 당신들이 꾸민 일이었어? 숙자의 말에 사돈은 그저 아무 일 아니라는 듯 대했고 그런 사돈의 태도에 더욱 화가 난 숙자는 주먹을 쥐었다. 이건 배신이야. 어머니, 너무 감정적으로 나오지 마세요. 그냥 저는 제 길을 가는 거예요. 내 반찬 가게를 망쳐놓고 내 인생을 훔쳐가서 네 길을 가겠다고? 어머니는 늘 어머니만 생각만 하셨잖아요. 저는 새로운 시대에 맞게 발전시키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계속 예전 방식을 고집하셨죠? 저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숙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먹고 살겠다고 가족을 등치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 어머니, 현실을 좀 보세요. 반찬 가게는 결국 돈이 되어야 해요. 돈? 넌 돈만 보이니? 어머니야 장인 정신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저는 사업을 하는 거예요. 숙자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수진이 처음부터 자신의 반찬 가게를 차리려 했고 그 과정에서 숙자를 이용했다는 것에 확신이 생겼다. 덕분에 숙자의 눈앞은 캄캄해졌다. 이건 도둑질이야. 너 그렇게 살지 마라. 그러나 수진은 더 이상 숙자의 말에 동요하지 않았다. 어머니,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저도 바쁘니까요. 숙자는 무너지는 마음을 안고 반찬 가게를 뛰쳐나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숙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 발걸음을 제대로 옮길 수 없었다. 40년 동안 정성을 쏟아온 반찬 가게에서 배운 수진이 자신의 방식을 부정하고 자신의 반찬을 팔고 있었다. 숙자는 이게 꿈이라면 제발 깨고 싶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숙자는 현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무슨 일이야? 현석아, 지금 당장 집으로 좀 와줄 수 있겠니? 엄마, 나 지금 회사인데?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나고 현석이 집으로 찾아왔다. 네 아내가 내 조리 방법으로 반찬 가게를 차렸어. 뭐라고? 네가 믿지 못하겠다면 직접 가봐. 옆 동네야. 가서 보면 알아. 그러나 현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예상 밖의 말을 꺼냈다. 엄마, 그냥 받아들이면 안 돼? 뭐? 솔직히 말해서 엄마도 이제 좀 쉬어야 하잖아? 어차피 반찬 가게 운영도 힘드시고 수진이도 자기 일을 하고 싶었을 테고?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 엄마도 알잖아? 요즘 세상은 바뀌었고 엄마도 너무 고집부렸어? 숙자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당연하게도 숙자는 현석이 자신을 위로해 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석은 오히려 수진의 편을 들고 있었다. 내가 평생을 바쳐온 반찬 가게를 저렇게 훔쳐가도 괜찮단 말이야? 엄마,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냥 시대의 흐름인 거야. 그리고 수진이도 엄마를 도와주려고 했잖아? 엄마가 너무 강하게 밀어내니까 이렇게 된 거지. 네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엄마,
이제 좀 쉬어도 돼. 반찬 가게 접고 편하게 지내? 그 순간 숙자는 깨달았다. 자신은 이 가족에게 필요 없는 존재였다. 현석에게도 수진에게도 마찬가지였다. 눈물이 흐르려는 걸 억지로 참으며 숙자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 네 말대로 하마. 엄마, 잘 생각했어. 현명한 선택이야. 현석은 그렇게 돌아섰다. 숙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지막 나뭇잎만까지 무너지는 걸 느꼈다. 그날 밤 숙자는 혼자 거실에 앉아 반찬 가게를 처음 시작했던 젊은 시절을 떠올렸다. 맨손으로 시작해 두부조림 하나로 손님들의 마음을 얻었던 날들과 현석을 위해, 가족을 위해 밤낮 없이 일했던 시간들이 머릿속을 강하게 스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눈 녹듯 사라졌다. 숙자는 식탁 위에 놓인 반찬 가게 열쇠를 바라보았다. 이제 반찬 가게를 열어야 할 이유가 없었다. 더 이상 손님들도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반찬 가게의 주인은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렇게 밤이 깊어갔다. 숙자는 이제 자신에게 남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캄캄한 방 안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그렇게 숙자는 반찬 가게의 문을 닫은 후 며칠 동안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다. 숙자의 하루는 무기력 그 자체였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날 이유가 없었다. 밥을 해도 차를 마셔도 모든 것이 공허했다. 40년 넘게 몸에 밴 습관 때문인지 새벽이면 여전히 눈이 떠졌지만 이제는 더 이상 반찬 가게로 나갈 수 없었다. 손님들이 기다리는 것도 아니었고 만들어야 할 반찬도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숙자에게는 반찬 가게를 열 수 있는 마음의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 어느 날 영미가 집으로 찾아와 말했다. 숙자야, 대체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며칠째 너 보이지도 않으니까 걱정돼서 왔어. 숙자는 대답 대신 고개를 떨구었고 잠시 침묵을 지키다 입을 열었다. 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영미야. 무슨 소리야? 너 숙자 아니야? 난 반찬 가게도 잃고 아들도 잃었어. 그렇다고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거야? 아무 말이 없는 숙자를 향해 영미가 강한 어조로 말을 이어갔다. 숙자야, 너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야? 그렇게 쉽게 무너질 사람이 아니라고. 그럼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는데? 다시 시작해야지. 네가 살아온 날들을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마. 그러나 숙자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수진이 이미 자기 방식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숙자의 자리는 남아있을 리 없었다. 숙자는 자신이 너무 늦어버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 밤 숙자는 꿈을 꾸었다. 어릴 적 시장에서 처음 반찬을 팔던 날이 생생하게 눈앞에 그려졌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성을 담아 만든 음식을 사람들이 맛있게 먹어주는 것이 그저 기뻤던 시절이었다. 그 기분을 다시 느낄 수 있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숙자의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아주 희미한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며칠 후 숙자는 조용히 주방으로 향했다. 오래된 앞치마를 두르고 익숙한 동작으로 두부를 썰었다. 그리고 그 위에 소금을 솔솔 뿌렸다. 기름을 두른 팬 위에 두부를 올리고 노릇하게 구워진 두부를 간장 양념에 졸이면서 숙자는 오랜만에 마음이 차분해지는 걸 느꼈다. 하지만 문득 깨달았다. 이걸 팔 수도 없잖아. 반찬 가게가 없으니 반찬을 만들어도 팔 곳이 없었다. 그때 정숙의 말이 떠올랐다. 사장님,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반찬을 많이 팔아요. 젊은 사람들 집에서 주문해서 받아보는 거 좋아하더라고요. 그건 숙자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반찬 가게를 다시 여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새로운 길을 찾아야 했고 순간 숙자의 머리가 번뜩였다. 그래, 한번 해보자. 숙자는 결심했다.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앞서 먼저 영미를 찾아갔다. 영미야, 나 온라인으로 반찬을 팔아보려고 해. 뭐? 너 인터넷도 잘 못하잖아. 그러니까 배우려고. 너 컴퓨터 좀 하지? 그야 기본적인 건 하지. 나한테 좀 가르쳐 줄래? 야, 숙자야. 너 진짜 이거 할 거야? 응, 이번엔 절대 포기 안 해. 영미는 순간 숙자를 바라보다가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그래야 내 친구지. 그렇게 숙자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숙자는 컴퓨터를 켜는 법부터 마우스를 움직이는 것까지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려웠다. 인터넷 창을 열고 글을 쓰는 것도 어색하기만 했다. 그러나 숙자는 포기하지 않았다. 영미와 함께 하나하나 배워나갔다. 모든 과정이 낯설고 어려웠지만 숙자는 조금씩 익숙해져 갔다. 그리고 숙자는 종종 정숙에게도 많은 도움을 받았다. 사장님, 스마트폰으로도 할 수 있어요. 요즘은 다들 휴대폰으로 주문해요. 그래? 그럼 그것도 배워야겠네. 그렇게 하루하루 새로운 것을 배우며 숙자는 오랜만에 다시 살아가는 기분을 느꼈다. 몇 주 뒤 숙자의 온라인 반찬 가게가 정식으로 열렸다. 그날 밤 숙자는 정말 주문이 들어올까라는 걱정과 함께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핸드폰을 들여다보았다. 그러다 주문 접수라는 알림이 떴다. 숙자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정말 주문이 들어왔어? 숙자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화면을 쓸어 올렸다. 오랜만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다. 그날 밤 숙자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오랜만에 새벽 공기를 맡으며 활짝 웃었다. 숙자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이제부터가 새로운 시작이었다. 숙자는 오랜만에 바쁜 하루를 보냈다. 온라인 반찬 가게를 시작한 이후 처음엔 주문이 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주문량이 늘어나고 있었다. 처음에는 한두 개 들어오던 주문이 이제는 하루에 서너 개씩 들어왔다. 비록 반찬 가게에서 손님을 직접 맞이하던 때처럼 북적이지는 않았지만 핸드폰 알림이 울릴 때마다 숙자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새벽에 눈을 떠 다시 반찬을 만들고 정성스럽게 포장해 택배 상자에 담았다. 이 과정들이 다시 숙자의 일상이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반찬을 받아본 손님들이 남긴 후기가 숙자를 더욱 힘차게 움직이게 했다. 정숙의 새로운 반찬 가게에 대한 사람들의 목소리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다. 정숙의 반찬을 맛본 사람들은 정말 집에서 만든 반찬 같다며 칭찬하기도 했고 다른 반찬들보다 훨씬 맛있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기도 했다. 숙자는 점점 늘어가는 사람들의 호평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숙자의 반찬이 여전히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했다. 그렇게 온라인으로 반찬 가게를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나고 숙자는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다. 이제 반찬 가게를 다시 열려고 해. 뭐? 반찬 가게를 다시? 영미는 깜짝 놀랐다. 온라인 주문도 계속할 거지만 그래도 내 반찬을 직접 사러 오는 손님들도 만나고 싶어. 잘 생각했어? 너한텐 반찬 가게가 딱 맞아. 사장님, 다시 반찬 가게 여신다니 너무 좋아요. 정숙 역시 반가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렇게 숙자는 굳게 닫았던 반찬 가게를 다시 정리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를 했다. 벽도 새로 칠하고 간판도 다시 손봤다. 그리고 손님들이 그리워하고 좋아하던 예전의 손맛 그대로 반찬을 만들었다. 반찬 가게를 다시 연 첫날 숙자는 혹시나 손님이 많이 오지 않을까 걱정했다. 하지만 반찬 가게 문을 열자마자 첫 손님이 들어왔다. 다름 아닌 정숙이었다. 사장님, 다시 돌아오셨네요. 정숙이 환한 얼굴로 반찬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당연하죠. 사장님 반찬을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그리고 정숙을 시작으로 하나둘 단골 손님들이 반찬 가게를 찾기 시작했다. 숙자야, 다시 시작하길 정말 잘했어. 그러게 말이야. 숙자는 반찬을 손님들에게 건네면서 오랜만에 따뜻해져 오는 마음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숙자는 이제 다시 숨 쉬고 있었다. 숙자는 더 이상 과거를 원망하지 않았다. 수진이 어떻게 되었든 현석이 어떤 선택을 했든 이제는 중요하지 않았다. 손님들의 미소, 따뜻한 한마디, 그리고 자신이 만든 반찬의 향기가 숙자를 다시 살게 했다. 숙자는 다시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향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빠른 속도로 숙자의 반찬 가게는 다시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반찬 가게를 닫았던 시간이 무색할 정도로 단골들이 돌아왔고
온라인 주문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었다. 예전처럼 새벽부터 반찬을 만들고 손님들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다시 찾아왔고, 숙자는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은 숫자로 계산되는 성공이 아니라 정성과 신뢰로 이어진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런데 그렇게 바쁜 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숙자에게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다. 어느 날 정숙이 반찬 가게로 찾아왔다. 사장님, 혹시 사돈댁 반찬 가게 이야기 들으셨어요? 뭐? 무슨 일인데? 요즘 손님이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처음엔 인테리어도 예쁘고 홍보도 많이 해서 사람들 몰렸지만 요즘은 예전 같지 않대요. 숙자는 마냥 기뻐하지도 슬퍼하지도 못했다. 결국 반찬은 맛이 중요하잖아요. 처음엔 신기해서 가던 손님들도 결국 손맛이 없으니까 안 가게 되나 봐요. 숙자는 조용히 정숙의 말을 들었다. 수진의 반찬 가게가 처음엔 잘 되고 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정작 반찬 맛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겉만 번지르르한 반찬 가게는 결국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다. 분명 수진이도 열심히 했을 텐데. 사장님은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숙의 말에 숙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전 솔직히 속이 시원한데요? 그제서야 숙자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숙자는 단순히 수진이 망하길 바라지는 않았다. 다만 수진이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깨닫기를 바랄 뿐이었다. 며칠 후 숙자는 반찬 가게에서 반찬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반찬 가게 문이 조용히 열렸다. 고개를 들어본 숙자는 순간 놀랐다. 어머니, 수진이 문 앞에 서 있었다. 수진의 얼굴은 한눈에 봐도 초췌했고 예전처럼 당당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여긴 왜 왔니? 할 말이 있어서요. 숙자는 수진을 복잡한 표정으로 바라보았고 수진은 깊은 숨을 내쉬며 말을 꺼냈다. 어머니, 저 어머니 가게에서 다시 일할 수 있을까요? 뭐? 제가 잘못했어요. 인정할게요. 어머니를 속이고 반찬 가게를 차린 것도 다 제가 욕심이 많아서 그랬어요. 이 반찬 가게 그냥 음식 파는 곳이 아니잖아요. 전 그걸 몰랐어요. 숙자는 계속해서 조용히 수진의 말을 들었다. 처음에는 돈만 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국 손님들은 돈이 아니라 정성을 보고 오는 거더라고요. 처음엔 어머니처럼 반찬을 만들려고 해봤지만 뭔가가 부족했어요. 그냥 반찬 만드는 방법 따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었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고 반찬 가게는 점점 어려워졌어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해오셨던 게 단순한 장사가 아니라는 걸요. 숙자는 수진을 가만히 바라보다 입을 열었다. 그래서 이제 와서 나한테 돌아오겠다고? 이제야 네가 잘못한 걸 깨달았다고? 네, 늦었지만 정말 죄송해요. 숙자는 한숨을 내쉬며 과연 수진을 용서할 수 있을지, 그동안의 배신과 아픔을 쉽게 지울 수 있을지 생각했다.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지금 눈앞의 수진은 진심으로 후회하는 사람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숙자의 선택은 뻔했다. 하지만 난 너랑 다시 일할 생각 없어. 어머니, 너한테도 네가 감당해야 할 일이 있어. 나는 이제 내 방식대로 살아갈 거야. 그러니 넌 네 방식대로 살아. 그리고 다시는 이런 방식으로 남의 것을 훔쳐가려 하지 마. 수진은 눈을 질끈 감고 대답했다. 알겠어요. 숙자는 수진을 바라보며 아주 중요한 말을 해주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려줄 수 있지? 네? 정말 좋은 반찬을 만드는 방법? 그건 단순히 반찬을 만드는 방법이 아니야. 숙자는 고개를 돌려 주방을 가리켰다. 하나라도 더 신경 써서 만들고 손님들이 어떤 기분으로 먹을지 생각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네가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장사를 해도 오래가지 못할 거다. 수진은 결국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수진은 그렇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돌아섰다. 숙자는 수진의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앞으로 수진이 어떤 길을 갈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적어도 이번에는 제대로 깨달았기를 바랄 뿐이었다. 다음 날 숙자는 반찬 가게 문을 열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마음은 편안했다. 숙자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일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다. 배신의 아픔,
상처받은 기억 그리고 되돌릴 수 없는 시간. 그 모든 것을 묵묵히 안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다. 반찬 가게를 다시 연 후 숙자의 하루는 다시 예전처럼 돌아갔다. 새벽이면 시장에 가서 신선한 재료를 사고 주방에서 반찬을 만들었다. 그리고 정성껏 만든 반찬을 하나씩 진열하며 손님을 맞이했다. 역시나 이번에도 가장 먼저 반찬 가게를 찾은 것은 다름 아닌 정숙과 영미였다. 사장님, 요즘 반찬 가게가 다시 활기를 찾은 것 같아요. 정숙이 웃으며 말했다. 다들 찾아와 주셔서 그렇지 뭐. 당연하죠. 사장님 반찬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네가 다시 반찬 가게 연 게 얼마나 잘한 결정인데? 영미도 맞장구 쳤다. 이젠 그냥 조용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서 살려고 해. 그게 제일 좋은 거죠. 사장님이 행복해야 해요. 숙자는 미소를 지었다. 손님들의 격려, 친구의 응원, 숙자에게는 이미 이들만으로도 충분한 힘이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반찬 가게 문이 조용히 열렸다. 숙자는 고개를 들었다가 순간 멈춰섰다. 엄마? 현석이었다. 현석이 반찬 가게에 온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다. 무슨 일이냐? 그냥 한번 와봤어. 숙자는 가만히 현석을 바라보았다. 그래, 잘 지냈냐? 응? 그냥 저냥. 둘 사이에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현석은 반찬 가게 안을 둘러보며 어색했던 침묵을 깨기 시작했다. 반찬 가게 다시 열었다면서? 그래, 다시 해야 할 것 같더라. 현석은 다시 한번 한동안 가만히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미안해, 엄마. 그땐 내가 잘 몰랐어.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이 반찬 가게를 지켜왔는지. 숙자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현석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이제 와서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겠니? 그래도 사과하고 싶었어? 숙자는 조용히 차를 한 잔 따랐다. 마셔라. 응? 둘은 조용히 차를 마셨다.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했다. 완전히 회복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숙자는 현석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어느 정도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고 난 이후 수지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숙자는 더 이상 개의치 않았다. 숙자의 인생에서 더 이상 수진의 선택은 중요하지 않았다. 이제 숙자는 자신의 삶을 살아갈 것이었다.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손님들을 만나고 새로운 반찬을 연구하고 온라인 주문도 꾸준히 받으면서 오로지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삶을 살아갈 것이었다. 그래, 이제야 제대로 살아가는 기분이네. 숙자는 활짝 웃으며 반찬 가게 문을 활기차게 열었다. 그리고 숙자의 빛나는 하루는 다시 시작되었다.